오늘 주제죠. 역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5가지 패턴. 인드라 블로그에서 잘 읽어보시고, 첫 번째가 10년마다 같은 출생 연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렬형이 60년대, 차기 대통령도 60년대 출신. 두 번째가 3번 이상 성씨가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 2번만 한다. 그래서 현재 2번 대통령을 한 성씨는 김이박, 노윤, 이 5성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기한 2가지에 적합한 현재 차기 대권 주자로는 세훈이 형, 그 다음에 철수 형, 원희룡, 이렇게 3명 들 수 있다. 뭐 나경원 언니도 60년대생의 나시니까 해당이 될 수 있죠. 세 번째가 이제 공화당이 집거나 미국의 공화당이 집거나 반쪽미당이,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힘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산 경남, 비부산 경남, 부산 경남, 비부산 경남. 왜 부산이어야 하필 부산이냐? 이게 이제 부산이 캐스팅 보드를 나름대로 쥐고 있다. 부산 이제 충청도도 캐스팅 보드지만 이 부산 여론이 그래서 반쪽미당이 계속 부산 쪽 인물을 대통령으로 후보로 내세우는 이유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산 여론, 부산 경남 여론이 바뀌면 경북이나 호남은 선거 안 해도 누가 이길지 다 알잖아요. 근데 부산은 표를 까봐야 하니까, 수도권하고 충청도는, 부산 경남은, 그러니까 여기가 캐스팅 보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부산은 그 한국전쟁 때 팔도 사람들이 다 모였던 어떤 뉴욕과 같은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토박이들은 별로 없다. 서울에도 토박이 별로 없습니다. 인드라도 서울에서 출생했지만 토박이는 아니에요. 인천도 마찬가지. 인천, 경기, 서울 시민들 중에 토박이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찬가지로 부산도 토박이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영화 빠찡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가 이제 국영 황제가 바뀌면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절대라는 건 없어요. 여태까지 이런 법칙이 맞았다고 그래서 다음 역대 대통령 선거도 반드시 이럴 것이다 라고 100%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영 황제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다행히도 어쨌든 대륙주 황제는 록펠러 가문의 그 우월한 유전자 덕분에, 그 다음에 생활 습관 때문에 록펠러 가문 분들은 도박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장수 100세까지 사는 장수 유전자를 지닌 가문이기 때문에 향후 20년 정도는 대륙주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대륙주가 역대 대륙주 황제들처럼 약간의 미미한 변화를 둘 수 있습니다. 패턴은 약간 미미하지만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기의 미국의 공화당 2024년에 미국 공화당 대통령이 됐으면 당연히 여태까지 패턴을 보면 한국에서 반쪽미당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국힘당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미국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한국에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국힘당에서. 마치 그 80년대 때 미국에서 공화당 레이건이 됐지만 한국에서는 누가 됐어요? 전두환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든영이 재선을 고집한다거나
혹은 지금 차기 미국 민주당 후보가 여의치 않다거나 그랬을 때 미국 공화당이 다시 2024년에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높진 않아요. 단 트럼프 계열은 안 된다. 다시 말해도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추천하는 그런 어떤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 그 사람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분이 필요하면 여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그냥 다 된 밥에 다 되었다 생각하고 아무런 노력을 안 한다면, 이든영을 좋아하지만 이든영이 재선을 고집한다면, 그 다음에 그 차기로 거론되는 미국 민주당 후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미국 공화당이 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라도 트럼프 계만 아니면 국힘당이 차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워싱턴 토 역시 그 조은정 아나운서가 대단했고, 역시 스콧 스나이더, 이 패트릭 크로닌, 이 워싱턴 톡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CFR 선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한반도 세계 최고 한반도 전문가죠. 그래서 훌륭한 말씀들을 딱 쭉 하셨는데, 조은정 아나운서의 날카로운 질문도 좋고요. 요 부시 대통령의 요 핵무기 철수 건이나, 그 다음에 일본은 왜 제철이나 농축을 허용하면서 한국은 왜 안 하냐, 이런 조은정이 날카로운 질문, 거기에서 구분론 관점에서 인들아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반도 통일과 관련, 북핵과 관련해서 세 가지 관점을 세부 얘기를 드릴게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대 구번 전략이 친중이었잖아요. 등소평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1976년부터. 이게 네이거 시대가 80년대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선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1973년에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 황제에 올랐지만 여전히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계속 딴지 걸던 시기예요. 예를 들면 80년대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영국의 탄광 로저 파업, 배후에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있었고 대리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데이비드 록펠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면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9번 당대 전략이 친중이었다. 50년간 친중해야 된다.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등소평대로 박정희 대통령 연구를 잘해가지고 새마을 정신, 자조정신을 잘 공부해서 중국에 적용해라 하고 등소평을 임명했잖아요. 그 등소평을 키우니까, 친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상극위원회 그 관점에서는 당시 일본을 필요로 했거든요. 유럽 구병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키운 게 일본인데, 일본 구병 귀족인데 얘네들이 계속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양보를 한 거죠. 중국에도 양보를 한 거니까 일본에도 협상에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전략적 판단이다. 그거를 이제 스콧 스나이더는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실수지만 당대로서는 불가피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제 한반도 통일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는 게 국위본이다. 이거 2025년까지. 그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했을 때 한반도 통일을 해야 되는가, 심각한 논의가 귀족들 사이에서 있었다고 얘기했죠. 이때 최종적으로 그냥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미묘하게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자, 통일됐다 칩시다. 한반도 통일이. 그러면은 여기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반쪽 아베파예요. 예. 왜냐면 국익원이 친중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한반도 통일 때까지 되면은 외부의 적이 일본이 없어져.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도 공산당 무너졌고. 그러면은 외부의 적으로 나름대로 일본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 이유인데, 예, 그런 어떠한 예, 역할을 할 수 있는 반쪽 북한 노예 국가가 붕괴돼 버리면, 예, 일본은 정치적으로 큰 손실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반쪽 아베가 정권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쪽 아베로서는 반쪽 일성, 반쪽정은, 예, 반쪽정은 예, 계속 있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반쪽 아베는 일본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 경제적 손실을 크게 봤어요. 다시 말하면 반쪽 아베는 일본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1990년대에 한반도 통일이 되면요, 북한 땅은, 예, 자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당시에 90년대 때 일본은, 예, 세계 최고였잖아요. 겉보기에 오늘 막 중국이 떡떡거리듯이 엄청난 엔화로 그냥 한반도 투자하면 됐단 말이야. 그럼 잃어버린 20년 없을 수도 있었어요. 예, 만약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한반도 북부에 일본이 가진 돈을 쏟아부었다면 잃어버린 20년 없었어요. 근데 반쪽 아베가 그렇게 되면은 일본 자민당이 무너지니까 그런 결정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반쪽 아베의 파벌을 지키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고, 미국 입장은 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달러 했는데 이제 겉으로 막 앓는 소리 하는 건데, 이거 만약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 때 일본에게 다 이권을 주는 거니까, 예, 당시에 오히려 미국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국익적 관점 한반도 통일하는 게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완전 일본 식민지가 되는데 북한이, 예,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본데, 예, 일본 주전이 그냥 계속 반쪽 정원이 반쪽 일선이 낫겠다, 이렇게 경제적 실익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분단 체제 유지하는 게, 예, 그 당시에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런 면이 있다. 결국은 반쪽 아베가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하는 바람에 한반도 분단이 지속됐고, 일본인들도 잃어버린 20년으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자세한 건 또 질문 주세요. 네. 어쨌든 간에 그 반쪽 아베가 추천한 한국 대통령이 문존비, 반쪽 노면, 주명이, 현재까지 3명이 반쪽 아베빠가 추천한 인물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쪽 노면
문전비 이렇게 대통령 시켜서 대한민국 망쳐라. 그 전략이 언제까지 성공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렬형, 네, 잘하고 있고 성렬형. 그 다음에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는다. 그 다음에 신년성과 이 뭐야 우리 한국은행장 이창용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FX 마진 거래니 뭐 과거에 얘기 많이 했죠. 신년형이 외환에 대해서 잘하고 있어요. 개방해야 돼요. 뭐 이걸로 뭐 이렇게 당장에 하는 게 무슨 뭐 디스카운트 뭐 무슨 뭐 모건스탠리 지수 편입 그런 거는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국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이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한국이 빠지면 선진국으로 가면 투자할 게 없어요. 한국이 아주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최고인데 그런 거고 이거는 그러한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성희랑이 이번에 이것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 원화가 대한민국 10대 교육국이고 K-팝의 나라인데 원화가 이제는 한류해야 돼요. 태국 바트와보다 못한 게 멕시코 페소보다 못한 게 한국 원화예요. 국제적으로 전혀 통용이 안 돼. 이거 바꾸겠다는 거예요. FX 마진 거래도 할 수 있고 태국 관광지에서나 원화 취급하지 딴 데서는 원화 돈 받아주지도 않아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통화로 가려면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골드만삭스나 이런 애들이 작전해가지고 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건 인드라나 신현석 박사가 3종 세트 만들었단 말이에요. 안심해도 돼요. 그런 건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외환위기나 이런 것들을 작정하면 얼마든지 빈틈이 있어요. 한국 조선업을 이용한다든가 얼마든지 지금도 허점은 있어요. 작정하면 영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작정하면. 그러나 이들한테 장담 드리는데 한국 같은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외환위기가 없어요. 터키나 뭐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런 나라에서는 외환위기를 한번 일으킬 수가 있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전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외환위기는 없어요. 그건 장담할게요.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위기를 감당할 그런 거는 못겠지만 97년과 같은 외환위기는 딱 한 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드라마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좀 무식한 애들이 뭐 다시 외환위기가 온다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헛소리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딱 봐서 상황 봐가지고 어려우면 한미 통화 수업 해요. 한미 통화 수업 민들하게 늘 강조하는 게 상시적 한미 통화 수업 일본처럼 이렇게 하는 걸 원하잖아요. 때가 되면 얼마든지 한미 통화 수업 한시적으로 합니다. 외환위기 안 와요. 막 겁주는 거야, 맞지? 집값 폭락한다. 그래야지 조회수가 나오거든.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 막 환율 막 떨어졌잖아. 환율이 원화가 절상됐잖아요. 달러 휴지가 된다. 외환위기 온다. 경제 무식한 애들, 여러분들 같은 대다수 경제 무식한 모르는 분들을 사기쳐가지고 경제 이권을 따내려는 부동산 폭락한다. 그리고 집사잖아 지금 투자자들 걔들은 겉으로 말로는 부동산 폭락한다. 그리고 지금 집 사요 여러분. 우리야 돈이 없으니까 인드라 같은 사람 돈이 없으니까 못 사지. 돈만 있어봐 지금 집 살 때야. 그리고 주식도 그래요. 코인도 그렇고 올라갈 때 사야? 떨어질 때 사야 된다. 더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지는 게 바닥을 보여야 되는데 바닥이 안 보여.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겁나서 못 사.
3천 간다 그러니까 3천대 왕창 샀는데 떨어졌잖아. 그럼 지금 주식이나 코인 하지 말 때입니까? 아니지. 어? 올라갈 때 손가락 빨지 말고 지금 노려야 되는 거야.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냐? 언제 들어가야 돼? 그럴 때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차트를 보라. 인들아가 이제 좀 적응해. 여태까지 구라 경제학인데 인들아 조금 나아졌어요, 여러분. 상승장일 때는 인들아 코인판을 잘 모르니까 상승장 때 돈을 잃었잖아, 인들아가. 이제 조금 적응돼서요. 많이 잃었어. 수업료 많이 냈어요. 한 200 잃었어. 요즘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 때 돈을 벌었어, 인들아가. 그렇다고 뭐 만용 부리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락장 때 돈을 벌었어요, 제가. 여전히 뭐 한 200만원 잃었지만, 뭐, 이번에 폭락했잖아요, 비트코인. 오히려 저는 한 20만원 수익을 거뒀습니다. 하락장인데. 옛날같이, 그랬으면 한 100만원 잃었을 거야, 이번에 폭락장 때. 자, 얘들아 얘기할게요. 지금이 비트코인 들어갈 타이밍을 노릴 때입니다. 언제냐? 확답은 못 누리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나스닥이든 코인판이든 한국 증시권 간에 너무 올라서 못 샀단 말이야. 지금 조정인데 2월달 전체가 인들아 볼 때 조정 국면이다. 언제가 바닥일지 인들아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해당 종목을 연구하시고 믿음을 가진다면 투자하시고 믿음이 없다면 투자하지 마세요. 인들아 얘기했잖아. 3천에 사도 비싼 게 아니다고. 그냥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3천에 사고 있어도 팔지 말고 그냥 내년에 보자 하고 신경 끄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난 인들아처럼 파란불이면 겁나서 오래 못 버텨 이런 사람들은 저점은 신도 몰라. 그러니까 대략 인들아 볼 때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 뉴스 보면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들 수가 있다. 이번에 중요한 게 2월 14일에 CPI 발표가 예정돼 있잖아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딱 CPI 발표 전까지 좀 올라주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올라줬다가 CPI 발표 날에 폭락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CPI 결과가 나쁠 것이라고 예고해가지고 계속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코인은 뭐 24시간 하니까 지금 뭐 쭉 지금대로 계속 파란불 쭉 쳐지면서 올라가지 못하면서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그러다가 CPI 발표 때 폭락이 아니라 이미 그 폭락을 미리 다 흡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CPI 발표 끝나면서 다시 약간의 폭락을 약간 완전 폭락이 아니라 약간의 하락을 겪으면서 이미 수요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약간 하락하면서 올라간 반등.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계속 흉보.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리고 오늘 내리고 올리고 CPI 결과도 뭐 이렇게 예상대로 부합됐기 때문에 6월달 내내 그냥 지금 가격 그대로 유지하다가 3월부터 오른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인들아 생각으로는 6월달은 그냥 조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다. 계속 올해 내내 오른다. 이런 관점만 가지시면 돼. 저는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어요. 오른다. 근데 주식이 오릅니까? 떨어질 때도 있고 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러면 언제 사냐? 떨어질 때 사라. 언제 파냐? 올랐을 때 팔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 정하시고 들어갈 때 조심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죠. 아 주식 쉽다, 코인 쉽다. 예, 이제 종목 연구해야죠. 예. 그래서 예, 차트 공부하시고 부족해요. 차트 공부 좀 했다 하더니 무슨 뭐 예? RSI 뭐 지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뭘 보는데 어려워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눈앞에 작은 이익을 보면 실패하더라. 예. 매매책만 보고 있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실패해요. 작전 세력도 예.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는 못 건드리거든요. 일봉 차트까지는 건드릴 수 있어. 근데 세력이 그러나 아예 끝났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못 건드려요. 이들아 얘기하잖아. 예? 연준도 예? 아니 웬만한 삼성전자 예? 연간 보고서 반기 보고서 못 건드려요. 분기까지는 약간 건들 수 있어요. 분기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월간 보고서 월별 통계는 이들은 사실 약간 예, 월별 통계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분기 보고서만큼 분기 보고서도 정도 약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분기 보고서까지는 저는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다음부터 주간 보고서는 여기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긴 호흡으로 가시면 됐어요. 맞아세! 이들아 홍사 선생님, 그랜드 마스터 홍사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훅 맞아세, 맞아세, 맞아세. 네, 매수 매도할 때마다 맞아세, 맞아세, 맞아세. 예. 네. 저는 뭐 차트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새 가슴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할 때 할 때마다 좀 맞아세 하고 매도하고 맞아세 하면서 매수해요. 뭐 갑자기 막 콩닥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매도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매도 버튼 누르는 순간 후회 손실 확정이잖아. 안 팔면 그만이거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그냥 눈앞에서 그냥 폭포수처럼 막 쏟아내리면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면 예? 막 조금이라도 뭐 0.1%라도 싸게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사주고 있다가 못 샀는데 10% 올라가 추격 매수하다가 그냥 꼴랑 여러분 딱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예?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데 예? 10%로 폭등해. 추격 매수하다가 그냥 꼴랑 돈 있고 예. 뭐 10%로 폭락해. 나도 모르게 팔았는데 팔자마자 그게 예, 정상 가격으로 다시 예, 원래 가격으로 올라가고 그냥 주가든 코인이든 제 자신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일시적인 폭락이나 일시적인 폭등은 어차피 세력이 만드는 거예요. 그건 신도 몰라. 작전 세력도 작전도 실패할 때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길게 보면 예, 제 자신을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인드라 가게도 마찬가지야. 어떤 날은 장사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돼. 오늘은 막 잘 됐다가 내일은 또 안 돼. 평균은 같아요. 옆에 우리 경쟁 가게가 있는데 우리 가게가 하도 손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저기 꽉 찼어. 그 다음 날에는 거긴 텅텅 비었는데 우리가 꽉 차고. 예. 세상이 지나가 그런 거예요. 예. 어차피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면 그냥 예. 손 놓자. 편하게 생각하자. 자기가 그 해당 그 투자를 했으면 믿고 예. 없는 돈 셈치는 게 쉽지가 않죠. 예. 최영 장군의 말씀처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자기가 어떻게 피 같은 돈인데. 예.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방송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시 12분. 여러분 힘내시고요. 예. 인들 같은 사람도 있어. 예? 무슨 비트코인 40% 올랐는데 인들한테 200만원 꼴랑 잃고 예? 마이너스 200만원이야. 예. 자 예. 그리고 인드라가 연초에 배당 노리고 샀던 기아 현대주식 거기서 인드라가 40만원 손해봤는데 지금
주가 보세요. 10,000원씩 올라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민들아가 200만 원 벌었어. 그거를 막 폭락하니까 겁먹고 팔아가지고 40만 원 손해본 거 아니야. 이틀 만에. 에이, 이 바보인들아. 자, 여러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